은퇴 후엔 적게 써도 되잖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6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돈에 묶여 있구나. 노후에도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노동의 대가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공부하느라, 중년엔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은퇴 후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자. 는 말 대신 노후가 불안해서 알바라도 해야 해라는 현실 앞에 서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최소 6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6억 원의 공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6억인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도 받는 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60만 원이라고 하면 부부 기준으로 해도 120만 원. 나머지 부족한 80만 원은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매달 30년 동안 충당하려면 최소한 운용 가능한 자산 6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돈이 없으면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알바를 구해 뛰고 아픈 몸을 이끌고 노동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노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례 1 6억이 있었는데 안 지킨 원칙 하나로 무너졌어요. 62세 전직 교장. 경기도의 한 퇴직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과 동시에 받은 퇴직금은 약 4억 원. 그리고 별도로 모은 자산이 2억 정도. 총 6억이 있었고 자신도 이제는 경제적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 관리였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 명절 선물, 손자 용돈, 지인 경조사. 매달 40만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투자 실패까지 겹치며 5년 만에 2억 가까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6억을 갖고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돈을 쓸 줄 아는 법을 몰랐던 게 문제였지. 6억이 있어도 소비가 설계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다. 사례 2, 5억이 모자랄 줄은 몰랐죠. 59세 여성 보험회사 출신. 20년간 보험회사에서 뛰었던 그녀는 꼼꼼한 재테크로 자녀 결혼을 마치고 5억 원의 자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서울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월세 70만 원. 자신이 쓰는 돈은 월 180만 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모 간병비, 그리고 물가 상승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65세에 마트 계산원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6억이 없다면 매달 쏟아지는 고정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례 3 나는 알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강요받은 거였어요. 68세 전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 받는 68세 어씨. 연금이 있으니 여유로울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 180만 원. 혼자 살기엔 괜찮았지만 문제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 드는 시간이더라고요. 난 평생 일했는데 이 나이에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노후에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건 시간과 체력까지 빼앗긴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6억 공식을 현실로 만드는 3단계. 현실적인 소비 계획부터 세워라. 매달 진짜로 쓰는 돈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세요. 단순히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몇 년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지출 항목을 나누는 게 먼저입니다. 6억이 어렵다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배당주, 월세 수입, 소규모 1인 사업 등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억을 갖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 은퇴 이후의 소비 습관을 구조로 바꿔라. 지금의 소비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생존입니다.
미리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고 돈이 덜 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유는 금액이 아니라 준비에서 온다. 6억 없으면 평생 종살이입니다. 이 말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나의 미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정말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은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억이 없으면 평생 종속됩니다. 은퇴 재무설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공식.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실제 사례, 그리고 최소한의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약 6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비교적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6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되는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 왜 6억인가? 은퇴 후 30년을 가정했을 때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필요한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12개월, 30년 7억 2천만 원. 여기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0만 원이라면 실제로 매달 약 14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족분 월 140만 원, 12개월, 30년 약 5억 원 이상. 이 부족한 금액을 금융자산에서 인출하거나 배당, 임대 수익 등으로 확보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비정기 지출의료비, 가족 지원 등을 고려하면 6억 원 이상이 최소 필요 자산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은퇴자 자산 구성의 현실 단순 금액보다 중요한 유형.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퇴직금 국민연금 정도로 단순하게 인식하지만 자산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은퇴자 자산 구성 비율. 부동산 자산 약 7,080%, 금융자산 약 2,030%, 현금 흐름 자산임대, 배당 등 매우 낮음. 이 비율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다는 구조가 많은 은퇴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자산 부족의 위험성. 사례 투자 실패로 자산 손실. 퇴직금으로 받은 4억 원을 고위험 투자에 활용했다가 2억 이상을 잃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교훈 은퇴 자금은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기본입니다. 사례 현금 흐름 부재.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임대 수입이나 배당 수익이 없던 60대 후반 여성은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자산은 흐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례 예기치 못한 지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은퇴자도 부모 간병비와 본인 질환 치료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며 결국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교훈 의료비, 간병비 등 비정기 지출은 은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대안 전략, 자산이 부족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고배당 ETF, 상장 리츠 REITs, 소형 임대 부동산 등. 자영업 경험이 있다면 소규모 무점포 창업도 가능. 소비 구조 최적화. 자녀 지원은 선을 정해 둘 것. 고정 지출 항목 자동차, 보험, 통신비부터 리디자인. 공적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은 수령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 증가 1년 연기 시 약 7.2% 증가. 연기 전략도 자산 운용의 하나로 고려. 장기적 의료 리스크 대비. 실손의료보험 점검 및 간병보험 여부 확인. 만성질환 가능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 필요. 결론 6억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6억이라는 수치는 단지 하나의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자산의 총액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산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구조를 설계하며 소비 패턴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재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2년 만에 무너졌다. 56세 김 과장의 충격적인 은퇴 후 삶.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연봉도 꽤 높았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하지만 56세의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꽤 여유가 있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니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너무 좋았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져 버렸다.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졌다. 아내는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었고 자녀들은 무심했다. 퇴직 후 2년 그는 무너졌다. 그렇다면 김 과장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은퇴를 준비할 때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 오늘은 김 과장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 후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1.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 김 과장은 퇴직 당시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 외에도 연금이 150만 원씩 나왔다. 겉으로 보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좀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골프 모임도 자주 나갔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잔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 자녀 결혼 비용, 부모 병원비, 생활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갔다. 2년 차가 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줄이려 하니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외식도 피하고 여행도 포기했다. 퇴직 후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에야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위험하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사회와의 단절이 불러온 고독감. 퇴직 전에는 매일 동료들과 함께 일했다.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엔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루틴이 있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났다. 친구들과 만나려 해도 다들 바쁘거나 오히려 돈 있으면 사업이나 해보라는 식의 소리만 들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느낌,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김 과장을 힘들게 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야 시간이 많아지니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은퇴 준비다. 3.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목표 없는 삶이 부른 무기력. 퇴직 전까지 김 과장은 매일 바빴다.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팀원들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점점 우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가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퇴직 후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증이 찾아왔다. 결국 김 과장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일하지 않더라도 배울 것이 있어야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퇴직 후 2년 만에 무너진 김 과장의 사례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 관계, 삶의 목표가 모두 필요하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는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보자. 은퇴 후 2년이 아닌 남은 20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퇴직 후 2년 만에 무너졌다. 56세 김 과장의 충격적인 은퇴 후 삶. 이전 내용 요약.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며 부장까지 승진했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졌다. 퇴직금과 연금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과 삶의 목표 부재가 문제였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과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은퇴 후 건강이 무너졌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 김 과장은 30년 동안 바쁘게 살았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긴장 속에서 일하며 마감과 성과 압박 속에서도 버텼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면서 오히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이상했다. 고혈압, 당뇨, 근감소증이 찾아왔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이전보다 확연히 나빠져 있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퇴직 후 건강 악화의 원인 3가지. 1. 근육 감소 앤드 신체 활동 부족. 퇴직 후 김 과장의 일상은 대부분 집에 머무는 것이었다. 움직일 일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감소했다. 과학적 근거. 미국 의학협회 JAMA에 따르면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면 근육량의 최대 20%가 줄어든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감소증 SARCOPENIA 빨라지며 이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5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12%씩 감소하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30분씩 걷기, 계단 이용하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을 생활 속에 습관화해야 한다. 이 뇌 기능 저하 앤드 치매 위험 증가. 퇴직 후에는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든다. 직장에서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고 배워야 할 것도 사라진다. 그 결과 뇌의 활동이 둔화되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점점 위축된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진은 퇴직 후 3년 동안 신경활동이 감소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년 후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퍼즐 맞추기, 체스, 바둑, 수학 문제 풀기 같은 활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사회적 고립 앤드 정신건강 문제. 퇴직 후 김 과장은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났던 동료들이 사라지자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외로움과 소속감의 부재는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 근거.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률을
50%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증가하며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증가한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퇴직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발표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자.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고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자. 온라인을 활용해 동년배들과 교류할 수도 있다. 5. 나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를 위한 필수 전략. 김 과장은 결국 결심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사회적 관계 유지 일하면서 동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긴다. 정신적 건강 증진 목표가 생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안정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는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사람들이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퇴직 후 일을 계속한 사람들이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벌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직업을 고려할 수 있다. 파트타임 강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는 일. 자영업, 작은 가게 운영, 농업, 온라인 사업 등. 프리랜서, 글쓰기, 컨설팅, 영상 편집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원봉사 앤드 사회적 활동,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선택하라. 56세 김 과장은 퇴직 후 2년 만에 무너졌지만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삶의 의미였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표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자.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평생 학습을 멈추지 말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피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실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의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떠나는 날, 기쁨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오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33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내린 뒤에는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누군가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죠. 첫 출근을 앞두고 나는 오래된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의 기억, 허름한 방바닥에 앉아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가족들, 그리고 그 시절의 꿈과 투지. 그 영화를 보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는지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 군부대 환경미와 공무직으로 아침 일찍 눈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이 시간이 저는 그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 힘든 일은 왜 하세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이 제게 활력을 주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움직이고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움직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신체의 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우울감이나 고립감도 높아지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의 공사 현장 보조일을 자원해서 시작한 정 선생님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그냥 집에 머물며 TV만 봤다는데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요. 그러다 밖에 나가자고 결심하고 단순한 보조일이라도 몸을 움직이자고 선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매일 아침 출근할 이유가 생기니 삶의 활기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청소일을 시작한 60대 여성 박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그녀는 외로움에 빠져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였는데 우연히 구청에서 모집한 단기 환경미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존심도 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오히려 동료들과의 대화와 바깥 활동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안내 도우미로 활동 중인 68세의 김 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일했던 김 씨는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추천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승객들에게 길 안내하고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뿌듯하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필요한 존재로 다시 인정받는 기분이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이처럼 중요한 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퇴 후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갇힌다면 삶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고 작더라도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내일이 기대되고 또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생긴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근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무모하게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움직이면 인생도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인생 2막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앞서 은퇴 후 다시 시작한 삶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은퇴 후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활용 가능한 팁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루틴 상실입니다. 퇴근 시간도 아침 기상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흐트러지고 결국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활동량이 줄면 근육 손실, 혈류순환 저하, 면역력 감소, 기분 저하, 그리고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활동 부족이 조기 사망률을 2030% 이상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울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몸을 움직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고 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신체 자극이 됩니다. 특히 환경미화, 공공근로, 안내원 등은 비의료적 건강유지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루틴 유지 도구가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건강해진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하루에 앉아서 8시간 이상 있는 노인의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1.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사회적 역할이다. 명퇴 후 가장 큰 상실은 사실 돈보다도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루 일정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고 출근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난 정신적 지지대가 됩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도, 아니, 오히려 몸을 쓰는 일이기에 더 뿌듯함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천 팁 은퇴 후 움직이는 삶을 위한 작은 루틴 만들기. 1. 오전 9시 전까지 외출 루틴 만들기. 무작정 집 안에 있으면 하루가 붕 뜹니다. 오전 8시 30분 9시 사이에 가벼운 산책이든 동네 마트 가기든 일부러 외출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출근 대체 루틴 역할을 하며 일상의 리듬을 줍니다. 2. 하루 30분 비정규 운동하기.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유튜브에 무료 스트레칭 영상이나 실내 걷기 영상에 레슬리 샌선 또는 한국의 7080 걷기 운동이 많이 있어요. 30분만 따라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도 한결 좋아져요. 3. 주 2회 이상 봉사나 시간제 일자리 시도해보기. 예를 들어 근처 도서관 정리, 공원 안내, 마을 환경 정비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적은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건강을 위해 받는 생활 보너스라고 여기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한 번에 23시간씩 몸을 쓰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고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시작은 2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정도로 가볍게. 체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쉬면 이틀이 쉬고 싶고 그 다음엔 영영 돌아가기 싫어집니다. 하기 싫어도 무조건 10분만 움직인다는 원칙을 정해보세요. 그 10분이 30분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사회성과 연결되는 활동이면 더 좋습니다. 단순한 육체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활동이 정서적 건강에 훨씬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나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삶의 리듬을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더 생생하게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군부대에서 새벽 출근 준비를 하며 행복하다는 그분처럼 말이죠. 행복은 결국 움직이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죠. 미국에서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이 말을 꺼낸 분은 70세가 된 전직 내과 의사 박종현 씨입니다. 30대 후반 미국 유학을 떠나 의사 면허를 따고 현지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인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박 씨는 은퇴 후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미국의 노후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은 더 허전했고 불편함과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결국 69세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1.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서적 고립은 피할 수 없었다. 박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도시였고 은퇴자에게는 세금도 적고 병원 접근성도 괜찮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는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만들긴 어렵고 자녀들도 각자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늘어났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사였을 땐 내가 환자들을 돌봤지만 막상 내가 노인이 되니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땐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2. 미국 의료 시스템은 은퇴자에게 냉정했다. 현역 의사였을 땐 몰랐지만 환자가 되어보니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노년층에게는 보험 커버가 되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 예약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위해 3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집에서 병원까지 1시간 운전은 기본. 몸이 아프면 그저 집에서 참고 기다려야 했고 한국처럼 바로 진료받는 시스템이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 돌아와 건강검진을 받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불편이 결국 큰 두려움이 되더군요.
내가 아프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잠도 안 왔습니다. 3. 은퇴 후에 자기 역할 상실감, 미국은 더 컸다. 의사로서 바쁘게 살던 박 씨는 은퇴 후 자존감이 급속도로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들과 교류하거나 새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는 이민자라는 정체성도 있었고 언어와 문화의 벽도 다시금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가끔 건강 강의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도 합니다. 미국에선 그냥 할 일 없는 노인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잠깐 머무는 생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생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걸고 병원은 예약 없이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적어도 내 심장이 뛰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은 의료, 환경, 인프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박 씨의 경험처럼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관계와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돈과 환경만 보고 해외 은퇴를 선택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어줄지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삶입니다. 박 씨는 지금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자급자족하듯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도 편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취미 모임이 제일 큰 낙이라 말합니다. 미국에서의 노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 채 떠나는 은퇴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정말 바라는 노후는 먼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실제로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을 전달드릴게요. 막연한 희망이나 환상보다는 실제로 부딪히게 될 현실과 그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은퇴하면 더 행복할까요? 한국보다 삶의 질이 높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가나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 적응력이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꼭 고려해야 할 건 건강 상태와 의료 접근성입니다. 박종현 씨의 사례처럼 미국은 분명 첨단 의료 기술과 의사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시간, 병원까지의 거리, 보험 커버 범위, 긴급 상황, 대응력 이 모든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더케어는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지만 기본 보장 외에 진짜 필요한 치료나 약, 혹은 재활치료 등은 추가 보험 없이는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의사와의 상담 시간은 짧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종합병원 진료조차 빠르고 저렴하며 가족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결론 만약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해외보다 한국에서의 노후가 훨씬 관리가 쉽고 안심됩니다. 두 번째, 외로움과 정서적 단절감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해외에서 은퇴를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곧 다가오는 건 혼자라는 감각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현지에 있어도 그들의 삶에 끼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은퇴 후 더 뚜렷하게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언어와 문화의 미묘한 벽이 끝내 마음을 가둡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인을 존중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누구도 당신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일을 함께 챙겨줄 사람, 갑자기 아플 때 연락할 친구, 함께 밥을 먹을 이웃. 그런 존재가 사라지면
노후는 정말 적막해집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과 역할의 붕괴입니다. 은퇴 이후 사람은 단순히 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쓸모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도서관, 복지관, 동네 교회나 봉사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민자로서 그런 연결이 거의 단절됩니다. 박종현 씨도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듣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감각. 이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해외 은퇴는 여행이 아닌 정착입니다. 단기간 체험과 실제 거주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한 번은 3개월 이상 체류해보고 삶의 리듬을 체감해 보셔야 합니다. 언어는 생활 수준을 가릅니다. 영어를 잘하더라도 병원 용어, 보험 용어, 계약서, 공문서까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현지에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면 한국이 더 낫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깊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자연경관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감옥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 해외 은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 조건과 본인의 성향, 그리고 정서적 만족감과 사회적 연결성까지 반드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복한 은퇴란 단지 돈이 많고 공기가 맑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웃고 있고 연결돼 있고 쓰임받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현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아오길 잘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노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처럼 진짜 노후의 정답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막연한 기대보다 삶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은퇴 설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